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뉴스 브리핑.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뭔가 해보세요. 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인천 영흥도 부근에서 그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서요. 13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새벽 6시경이었고요. 그 인천 영흥도 진두항을 출발한 9.77톤급 어선 선창 1호가 그 336톤급 급유선 15명진호와 충돌을 했습니다. 새벽에요? 네네. 그 이 어선에는 휴일을 맞아서 낚시를 하러 온 관광객 20명 그리고 선장 선원까지 총 22분이 타고 계셨고요. 이 사고로 13분이 숨지고 7분이 구조돼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2분은 실종이 됐습니다. 이 사고는 그 두 선박이 좁은 바닷길을 동시에 통과하다가 벌어졌는데요. 그 사고가 난 후 14명이 배 안에 갇혀서 참사의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 8분이 바다에 빠졌는데 이 8분 중 4분은 사고가 났던 15명진호에 의해서 구조가 됐고요. 그 배 안에 있던 분들 중에서는 그 에어포켓이 형성된 지역에 있던 3분만 생존을 하셨습니다.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계셨는데 이게 충돌을 하고 배가 바로 전복이 되면서 그 배 안에 갇혀서 이렇게 인명 피해가 커졌고요. 그 수온이 10도 정도로 굉장히 차가웠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가 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6시 9분에 신고 접수가 돼서요. 그 해경은 33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해군은 함정 등 15척을 급파를 했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52분 만에 첫 보고를 받아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첫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네, 뭐 이 자세한 내용은 2, 3부에서 다룬다고 하니까요. 계속 방송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사고의 원인 아직 안 나왔나요? 사고의 원인은 두 배가 거의 동시에 이제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이 좁은 해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좀 욕심이 좀 났던지 이렇게 동시에 통과를 하려다가 이 배끼리 부딪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전복이 되나요? 이게 사실 이 급유선 같은 경우에는 336톤급이고 그 어선 같은 경우에는 9.77톤급이라 이게 사실상 그 트럭과 경차가 부딪힌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30분의 1이니까 트럭과 경차도 아니고 그 4.5톤 트럭과 자전거쯤 부딪힌 것 같은데요. 네, 느낌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충격이 컸고 배가 이제 바로 뒤집힐 정도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출항하자마자 사고가 난 거네요. 네, 출항이 아마 6시경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에 한 6시 9분경에 첫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 사이에 출발하자마자 거의 바로 이런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좁은 어로를 통과하려고 그랬다고 하니까 막 출발하는 그 지점이 바다는 넓을 거 아니에요. 네네. 바다로 진입해서는. 네.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나고 어떻게 날 때마다 안전하고 그래도 선장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무전을 하고 그랬을 텐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해경은 이 급유선에 선장과 선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일단 체포를 했고요. 그래서 조사를 이어나가면서 어떻게 될지. 6641님이 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같은데 낚싯배 선실은 좁은 통로 낮은 층고도 문제입니다. 큰 배들이 소형배 무시풍토도 있고요. 선상의 위협은 비일비재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그 미국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그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언론들이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북한이 최근 발사한 그 화성 15호가 대기권에 재진입을 하다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미국에 이제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을 줄 수 있는 그 ICBM을 만들려면 ICBM 그 기술들이 몇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일단 뭐 핵탄두를 소형화를 해서 ICBM이 탑재를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되게 핵심적인데 이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아직 보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미국 그 당국자들이 보고 있다는 의미라서요. 아직 뭐 한반도 정세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뉴욕 타임스는 완전 완성된 거로 보는 그런 그 보도도 있고요. 근데 어디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건가요? 미국 뭐 폭스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여타 언론들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희망사항은 아니고요.
네, 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맥마스터, 그 미국의 이제 맥마스터가 안보 전쟁, 보좌관이요? 네네, 전쟁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단독 취재한 거야 아니면 미국 언론을 인용해 갖고 한 거예요? 뭐 이 역시 미국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맥마스터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예. CNN, 폭스 뉴스 등이 재진입 실패 보도를 했고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완성됐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요. 네, 좀 헷갈리네. 뭐를 봐야 될지. 네, 아직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예. 네, 애매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네, 그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네. 네, 가수 김은국 씨가 라디오 DJ에서 퇴출된 것이 이 국가정보원과 MBC의 공작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네,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그 무슨 얘기죠? 이게 김은국 씨는 이 보수적 성향의 연예인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 그때 뭐 정몽준 의원 뭐 선거 운동도 많이 하시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 소식이 좀 의아하게 들리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당시 김미화 씨, 뭐 김여진 씨, 이런 윤도현 씨, 이른바 이제 국정원이 분류했던 그 좌편향 성향이라는 네, 그런 연예인들을 퇴출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사전 정기 작업으로 일종의 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은국 씨를 퇴출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김은국 씨를 퇴출을 시켰다라는 건데요. 양측의 균형을 맞추자. 네, 그런 셈이죠. 그래서 김웅욱 씨가 개인적으로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블랙리스트의 시행자다 그래서 내가. 아니 블랙리스트의 시행자일 수가 없잖아요. 보수 진영인데. 그렇죠. 뭐 정몽준 의원 측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건 그때 김은국 씨가 뭐 삭발도 하고 굉장히 네, 거세게 그 항의를 했었는데 김웅국 씨요? 네. 삭발했었어요 그때? 네, 그랬죠. 이게 몇 개요가 년도예요? 2011년입니다. 2011년 6월 12일에 그 김은국 씨가 MBC 프로그램 2시 만세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퇴출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MBC가 이 이유를 밝힌 거는 그 김은국 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하차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하차한 사람이 삭발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죠. 예. 그 김은국 씨가 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 그 MBC 라디오 본부장으로부터 그 선거 유세 현장에 간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런 말을 들었다며 그 사실상 외압에 의해서 하차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선거 유세장 누구 선거 유세장? 그때 아마 뭐 정몽준? 새누리당, 네, 뭐 정몽준 의원이 거둬왔고, 근데 어쨌건 새누리당 뭐 이제 유세 현장에 이제 많이 가시잖아요. 이제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몰라요 잘. 아 그래요? 관심이 없어갖고. 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 그 MBC에서 뭐 정치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야당 선거 현장에 간 건 아니고 여당 선거 현장에 갔는데 네, 김은국 씨는 쭉 네, 그쪽이었죠. 왜 방송인이 네.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 선거하는데 가갖고 선거 운동을 해주냐 이렇게 문제 지적을 받았다는 거죠. 네, 이제 라디오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경향신문이 2011년 6월 15일에 그 국정원이 작성한 MBC 대상 종북 성향 MC 연예인 퇴출 조치 협조 결과 문건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 경향신문이 이 문건을 확인한 결과 그 국정원 2국은 김은국 씨가 퇴출한 이후에 예. 그러니까 12일에 퇴출했잖아요. 예. 근데 15일에 작성한 이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그 퇴출한 이후에 그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의 측근이던 네, 보도부문 간부를 만나서 이 김은국 씨 퇴출을 왜 시켰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MBC 간부가 그 MBC 경영진이 그 김은국 씨 퇴출을 너무 쉽게 생각한 면은 있기는 한데 이는 MBC 내의 그 종북 성향 진행자와 그 연예인에 대한 퇴출 작업의 시작이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특히 이 간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노조가 그러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가 그 김미화 씨를 축출할 당시에 그 형평성 원칙을 제기를 하면서 예로 들었던 게 이제 김은국 씨였답니다. 아 김미아 씨를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로 퇴출시킨 거 아니다. 네, 정치적 의도로 퇴출시키면 우리는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다. 김은국 씨를 왜 퇴출시켰겠냐. 네, 그런 그 거죠. 김은국 씨 보면 그냥 균형 맞춰갖고 방송에 문제가 있거나 하다가 네. 있는 분들 퇴출시켰다. 그렇죠. 뭐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김은국 씨를 네, 퇴출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해피 라예요?
뭐 그렇죠. 이제 김은국 씨는 그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겠는데. 김웅 씨가 으아 왜 나예요 으아 네. 아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죠? 네. 어쨌건 으아 들이대 왜 나한테 들이대 네 그만 들이대시고요. 네. 으아 어쨌건 이 간부가 얘기하는 거는 김은국 씨를 빼지 않으면 추후에 그 퇴출 작업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양 그렇죠. 일종의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그 원세훈하고 친하겠네요. 속죄한 카드 아니야? 아 그렇죠. 네, 예전에 속죄한 카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건 뭐 재밌어요. 그런 이유로 퇴출을 네. 시켰다는 겁니다. 김웅 씨 얼마나 화가 났을까? 화가 났죠. 네. 네, 화가 났는데 어쨌건 김은국 씨는 경향신문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인터뷰를 했는데 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김은국 씨는 뭐 이제는 지나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입장을 밝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요? 네. 왜 또 그래? 아 입장 밝히면 또 퇴출될까봐? 글쎄요. 뭐 지금은 뭐 퇴출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인터뷰 해봐야지. 여기 로비에서 수시로 만나는데. 아, 정말요? 우리 또 SBS 프로그램 하잖아요. 네. 아 그렇죠. 김은국 안선영의 김은국 네. 안선영의 아싸 라디오. 아싸 라디오 오후 2시부터 103.5메가 그렇군요. 그랬어. 저를 만났더니 그래요. 아 그만 좀 털어. 아침부터 터니까 내가 털 게 없잖아. 으아 그만 좀 털어. 네. 뭐 2시간씩 터니까. 네. 뭐 아싸 라디오는 뭐 이렇게 시사 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싸 라디오는 요즘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싸 라디오 전에 정봉재 정치조 10시부터 하잖아요. 네. 딱 채널을 고정해 놓은 사람이 바꾸기가 싫은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듣는 거예요. 아 결국 이제 정봉주 정치쇼를 듣기 위해서 틀었다가 계속 놔둔다. 그건 잘 모르죠.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그냥 방송 채널을 안 돌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언제 계속 듣는다 그랬어. 네 그렇군요. 네. 네. 103.5메가헤르츠. 네. 자, 샵 1035. 103.5에서 딴 거예요, 저게. 샵 1035. 아, 짧은 문자 103.5. 50원, 긴 문자 100원. 여기 보면서도 그걸 몰랐죠? 네. 그렇게 그냥 왜 집중력이 1035가 없었고 했죠? 취재가 되겠어요? 몰랐네요 정말. 네, 103.5 그러니까 1035. 네. 네, 짧은 문자 알겠습니다. 50원, 긴 문자 100원. 오늘은 문자가 없나요? 작가분들이 직무 태만이야, 직무유기야. 올려줘야지. 뭔가. 그래야지 읽어주지. 네. 아까 어떤 분이 왜 이렇게 목소리도 힘이 없고 얼굴도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러면서부터 2박 3일 동안 술 먹어갖고 술병 났고 어제 밤새 화장실 들락날락 다 반납했습니다. 진짜 힘들어 보이세요 지금 옆에 있는데. 무척 힘들어요. 예, 제가 이렇게 힘들면 우리 누구죠? 이 기자 이름이 정상근 기자 같은 경우는 벌써 병원에 실려갔어요. 네. 오늘 진짜 힘드네요. 그렇죠. 술병 났어요? 아니요, 저 술 안 먹었는데요. 아니 정봉주에게 가격 받으면 술병 난 거예요. 정봉주 술주자. 아, 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네, 동아일보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그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이제 간선 급행버스 라는 BRT 그리고 광역 급행 고속철도라는 GTX 이것을 통해서 서울 근교와 부도심을 잇는 급행 노선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인데요. 예. 일단 2020년까지 그 BRT 그러니까 간선 급행 버스를 최대 20개 노선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 부도심 7곳 안팎에 그 광역 환승센터를 만들 계획인데요. 그 수도권 그러니까 개념도를 딱 말씀드리면 그 수도권 각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시잖아요. 이제 서울로 예. 출퇴근하시는 예. 그분들이 삼본, 안양, 뭐 수원, 그렇죠. 인천, 김포 이쪽에서 많이 오시는데 태릉. 네. 예. 이제 이분들이 뭐 BRT나 GTX를 이용해서 서울 부도심까지 오는 거예요. 이거 거기서- 버스요? BRT, 네, GTX가? BRT는 이제 버스, 예, GTX는. GTX는 이제 철도. 아하. 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서울 부도심까지 빠르게 오고 예, 부도심에 도착하면 이제 서울 도심 안까지는 서울 내부의 이제 시내버스, 예. 서울 내부의 지하철을 이용해서 아하. 네,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은-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선이 만약에 김포에서 출발을 하면 뭐 서울시청까지, 그러니까 수도권 도심, 서울 도심으로 한 방에 들어가는 그런 노선들도 꽤나 많아요. 예. 네, 그렇기 그게 때문에 더 편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게 더 편하죠. 예. 근데 아무래도 차량이 좀 많아지니까 정체가 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번- 환승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한 번 갈아타는 정도의 그 수거만 더하면 더 빨리 네.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갈아타되 이 수도권 광역 환승센터를 통해서 5분 안에 갈아타게 하겠다라는 게 이 계획의 핵심이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아마 그 수도권 외곽에 좀 사시는 분들은 조금 그 출근 시간이 그 평균 8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 근데 시간 이것을 반쯤. 한 60분 정도로 단축을 하겠다라는
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서 그 외곽에서 이제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지하철이 빽빽하고 버스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출근길인데 그 웬만하면 다 오실 때 출근을 할 때 앉아서 올 수 있게 하는 그렇게 교통체계를 앉아서 잠도 좀 자고 네. 간단하게 피로도 풀면서 빨리 온다. 빠르게 올 수 있는. 여기서 국토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거겠네요. Time is the most precious.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네, 그렇군요. 그러죠. 이거 중학교 1학년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럼 네. 2학년 때도 나와요? 1학년 때 기초가 없어가지고 2학년 때도 못했습니다. 어따 들이대 으아. 왜 나만 퇴출시켜 김홍구 으아. 네. 그럼 이거 무척 정말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출근도 번개처럼 내리자마자 차 딱 대기하고 있고. 네, 그렇죠? 가장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이전까지 화순센터를 다 민자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구가 막 쇼핑몰로 연결되고 막 그랬던 경우들이 맞아요. 있는데 어떻게든 오래 머물게 하려고. 네, 이번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빠르게 5분 안에 갈아탈 수 있도록 쇼핑센터 이런 거 없이 네, 돈 안 만들겠다는 벌고 겁니다. 국민의 네, 그렇죠. 복지를 위해서. 네, 그래서 이 광역 환승센터가 설치되는 곳이 뭐 양재, 신방화, 창동, 합정 뭐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공개방송 안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입니다. 와일드쇼 12월 10일 금요일이죠.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스튜디오. 자, 정봉주와 친구들 주진우 기자, 김영민 PD,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합니다. 방청 신청은요.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간단한 신청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와일드쇼 15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소고기.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최 반장. 뉴스 골라주는 여자, 뉴스 골라주는 남자. 최 반장 오셨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읽어야 돼. 똑같네요. 똑같죠? 예. 우리 그 작가님들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거 안 읽으면 끝나고 난다. 떼치. 자,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내 목소리가 죽으니까 그냥 신나나 봐. 날씨가 추워서 그래요? 기운 내시라고요. 지금 식은땀 쫙 져나요. 아이고. 반기용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예, 스테이션을 바꾼다고요? 네. 역을 분당역에서 일산역으로 바꾼다. 조만간. 네, 많이 다르죠. 네. 장윤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 낚싯배 사고 인명피해 왜 컸나? 네, 이게 선창 1호 배 예. 이름입니다. 9.77톤짜리 낚싯배죠. 20명 정원이에요. 근데 이 선장하고 승무원까지 22명이 타고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이었어요. 6시 9분에 이 전복된 신고가 들어왔고 해경, 해군 굉장히 조금 전 새벽이 아니었고요. 네네 어제 새벽이죠. 하루가 예. 완전 지났네요. 그럼? 하루 24시간 지나고 6시 이후로 지금 여러 시간째인데 그래서 지금 24시간 이 구조 수색 체제거든요. 왜냐하면 두 분의 실종자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20사람은 다 찾았는데 생존자는 7명, 사망자가 13명, 희생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취미 1등, 1위가 등산이었어요. 특히 이제 중년 남성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낚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민물 낚시가 이제 70%에 육박하고 이 30% 정도가 이제 바다 낚시인데 배를 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은 그 손맛이라든가 또 항해하는 맛, 배 위에서 이제 회 떠서 먹는 맛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만큼의 위험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이제 영흥도 인근 해역이었는데 좁은 협수로예요. 또 살이라고 해서 조수간만차가 큰 그 시점에 급유선인데요. 급유선은 336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30배가 넘는 중량의 배와 낚싯배가 충돌했으니까 낚싯배가 전복되는 건 당연한데 빠르게 구조 출동을 하고 정말 청와대를 비롯해서 현장까지 빠른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난 사고이기 때문에 희생이 큽니다. 실종자 두 분을 빨리 찾는 게 우선 급선무입니다. 근데 해수 온도도 10도라고 하게 되면 무척 차가워갖고 바로 그냥 네. 발 담그자마자 그게 네. 저체온증으로 그러니까 이 어제 출항도 허가받은 어선, 인원도 적정,
모든 게 다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 서울은 새벽에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가 좀 많이 출렁거렸나?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대요. 예. 시계도 좋고 기상에 문제는 없었는데 다만 이게 일출 전이기 때문에 깜깜한 시간에 나가서 좀 좋은 낚시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해서 빨리 달린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로 배가 배를 보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이제 충돌이 이제 일어났고 사망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 봉도사님 말씀처럼 우선은 이 익사자도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저 부검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수가 아마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이 많을 것 같아서 구명조끼를 다 입었다고 하는데도 아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체 안에서 다 발견이 됐어요. 사망하신 분들이. 그래서 11분이. 예, 네. 그리고 이 세 분은 위에, 그러니까 배 위에 있다가 떨어지셨죠. 그러니까 충격이 엄청 컸었던 맞아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존자 진술을 들어보면 갑자기 배가 꽝 하면서 큰 소리가 나면서 팍 배에서 튕겨 나갔고. 그래서 이제 해수면 위에 떠 있다가 이제 구조를 당한 맞아요. 케이스인데 배 안에 있었던 분들은 충격이 너무 커서 또 일본 또 잠깐 정신을 잃어서 이제 그 나오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좀 조사 결과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 바다낚시 가면 이분들이 인천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외지에서 오면 보통 밤 11시, 12시쯤 출발을 해요. 그 전날 가갖고 1박을 하고 아침에 나오면은 경비가 많이 드니까 무박 2일로 가요. 그럼 이제 가갖고 도착하면 한 서너 시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배 준비하고 짐 싸고 그러고 차를 타고 가면서 자도 잠을 안 자니까 피곤하니까 일단 선실에 들어가서 눈 좀 붙이라 그래요. 그 포인트로 가기 전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춥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옷을 두툼하게 입고 안전 구명조끼를 입고 안에 들어서 잠을 자고 있다가 그냥 침몰하니까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무방비로 이게 그러면. 조금 다른 게 이제 새벽 6시에 출항을 했습니다. 일출 그렇죠. 전에. 그런데 출항한 지 5분 만에 사고가 났어요. 맞아요. 6시 9분에 최초 신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 망망대해로 나간 게 아니고 이제 근해. 그네. 거기가 이제 보니까 영흥대교라고 네.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제부도, 대부도, 영흥도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영흥도의 주민은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망의 정황을 보면 선실에서 12분이 있었는데 11분이 선실에서 돌아가셨고 한 분은 탈출을 감행을 해서 네. 생존했습니다. 그러니까 갑판에서 충돌 때 떨어진 3명은 그 급유선 충돌한 배가 정박을 해서 구조했고 구조를 하죠. 한 분은 이 선실에서 이 깨진 틈을 비집고 빠져나와서 생존을 했고 그리고 밖에서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이 2분. 그런데 이제 이 같은 배 안인데 조타실에 3명이 있었어요. 이들은 배가 뒤집어졌는데 에어포켓이 형성돼 있어서 그 안에서 버티다가 1시간 반 만에 이 해군 잠수사들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실종자 2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선장 오모 씨여서 이분이 사실은 이제 사고 정황을 가장 잘 진술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이 사고를 당한 쪽의 배는 이 선장이 없는 상황이고 급유선 쪽에 이제 선장과 이 조타수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빠른 조사를 위한 것이다. 어쨌든 이제 어떤 일부 잘못이 있었으면 시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해경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오다가 충돌한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생존자 진술 보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것 같아요. 큰 배가요? 네, 큰 배가. 그러니까 이 생존자 증언은 배 뒤쪽에 배로 보이는 불빛이 보여서 저거 배 아니야? 배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빵.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뱃머리가 보이면서 이 왼쪽 선미를 들이받았다. 그러니까 뒤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면 충돌은 아니고 추돌하고 지나갔는데 작은 배는 뒤집어진 거죠. 홀랑 뒤집어진 거죠. 그때 배가 왔을 때 좀 그 안에서 좀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도 얼른 깨워서 나오라 그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안전 불감증은 아니고 어제 사고를 보니까 정부의 대처가 무척 긴밀하고 긴박하게는 움직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일지가 쭉 나왔는데요. 이 6시 5분경 사고로 추정되고 6시 9분에 112 최초 신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후에 해경 고속단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수습을 시작하고 날씨 기상 조건을 보고 나서 7시 10분에 헬기가 떠서 헬기도 7시 20분에 도착. 사고가 난 후 한 50분 지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고요. 청와대 내에 이제
긴급 위기 센터가 있잖아요. 네, 국가 네. 위기 예, 그 위기관리센터. 국가 위기관리센터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면서 현장 중심의 지휘를 당부한 문 대통령은 어제 하루 종일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보고 지시를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국가 전체가 이 사고에 매달린 일요일 하루였는데 이 희생자가 커서 2015년에 돌고래호 사건이 제주에서 있었는데 예. 네. 똑같은 규모의 배예요. 9.77톤의 낚싯배. 그때 15분 사망, 3분 실종이거든요. 이번도 규모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유, 오고구님 저도 레이저 배로 취미 활동하는 레저인으로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배들에는 레이더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만도 아닐 텐데 레이더가 있어 서로의 배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서로 피할 거라는 생각에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고예요. 인사일 가능성이 높은 게 레이더 파악했으면 앞에 배 있는 게 파악이 안 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레이더 파악을 안 했을 수가 있죠. 조타순 이런 사람들이. 네. 홍의주님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저희 신랑도 그 전날 그쪽으로 낚시를 갔는데 전화 안 되고 집안 발칵 뒤집혔네요. 다시는 바다낚시 가지 말라 했어요. 바다낚시 가는 데가 다 그쪽이에요. 맞아요. 서해안. 맞아요. 네. 또 멀지 않고 수도권에서 멀지 않고. 가까우니까. 네. 그 사망자 30대 사망자의 어머니께서 며느리가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말리었었어야 됐다. 그래서 지금 희생자 가족들의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그 가족 한 분 한 분이 그 집안에선 전체 구주인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좀 이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사 보다 보면 밑에 보면 뭐 세월호 때랑 이제 비교를 해서 마치 뭐 이제 이런 분들 낚싯배 전복 사고 해서 낚싯배 추모공원 만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는 분들 야비장 있잖아요. 거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저열한 식으로 그렇게 표출을 하니까 굉장히 네. 마음이 좀 더 안타깝고 그런 사람들 좋지 쭉 않더라고요. 소팅을 해 찾아내갖고요. 네. 여기서 이름 익명이라도 닉네임 읽어주게 해요. 그러니까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네. 좀 저열한 댓글들을 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유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마음이 심통하시겠습니까? 댓글 부대 잔존 세력인가요? 아직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유, 여기서 왜 그러니까 세월호 이게- 얘기를 왜 꺼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긴급하게 대응을 했고 안타깝게 그 목숨을 잃은 가족들 생각하고 그래야죠. 맞습니다. 아, 월요일 아침부터 우울한 소식이었고 네. 미안하네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뭐 특보 속보들이 많이 뉴스로 나왔고요. 어제 밤에도 저도 뭐 방송에 갔는데 네. 이 밤새도록 이 선박과 헬기를 동원해서 서치라이트와 조명탄 어젯밤에 150발 터졌는데 네. 밤사이에 두 분이 좀 찾아지길 기원했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골든 타임은 많이 지나갔고 어쨌든 빨리 이분들이 좀 발견이 돼야 될 것 이 같습니다. 정도 온도면요. 무릎까지 우리 그때 세월호 현장 네, 갔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보다 훨씬 추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때는 이제 4월, 예, 지금은 그때 12월. 4월이고 그때도 그 해수면 온도가 한 14~15도에서 네. 이제 새벽 되면 한 7, 8도, 7, 8도까지 8도, 9도까지 떨어진다는데 거기 그 선장들이 고깃배 선장들이 그렇더라고요. 무릎까지 차갖고 30분 지나면 다 저체온증 온다고. 무릎까지만 차도. 근데 제가 그 여기 SBS 방송에 무슨 최후에 걸려갖고 조지아 산맥 갖고 저체온증에 한번 걸렸었거든요. 그래요? 그냥 순식간에 걸려요. 갑자기. 그 바로바로 떨리면서 온몸이 이렇게 그 무슨 그 고무줄 이렇게 당겼다 탁 놓으면 쭉 오그라들듯이 그렇게 몸이 오그라들어요. 추우니까 탁 움츠리면서. 아휴, 가족들 아유 뭐라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슈 장윤성 기자님 예산 전쟁. 네, 지금 아마 10시 30분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할 무렵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다시 시작을 했을 텐데요. 원래 이제 이게 12월 1일까지는 끝났어야 됐어요. 그렇죠. 법정 시한이죠. 그렇죠. 법정 시한이었는데 사실은 합의에 실패, 그러니까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2014년도에 하도 맨날 매년 12월 연말이면 예산안 때문에 국회 안에서 뭐 동물국회라면서 막 육탄전이 벌어지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해서 그리고 해를 계속 넘겼기 맞아요. 때문에 제발 그런 거 그만하자라고 해서 정의화 국회의장 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 여야가 협치하고 여야가 함께 협의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깨졌습니다. 아니 그 여야 스스로. 지난해도 넘겼잖아요.
넘겼는데 이제 몇 시간씩 넘겼죠. 그러니까 그런- 1시간 넘기고 뭐 뭐, 2시간 넘기고 예. 이런 아, 정도였는데 네, 아예 날짜는 지켰어요. 그렇지만 뭐 날짜가 이제 예, 하루 바뀌긴 예,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협상을 다시 이틀째 시작해서 되느냐 지나갔죠. 마느냐 또 이 논란 와중에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국회 본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안 협상을 보면 이제 좀 이렇게 몇 갈래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의 핵심은 그 지난 촛불 전국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 문제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불 끌어 가는데 고무장갑 끼고 막 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들이 있으면서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 투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들을 숫자를 좀 늘리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여야 구도는 여소야대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회 권력을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그 국민적인 그 지지와 열망을 모아서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의회의 힘으로 이거를 반대하는 이런 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 협상 유난히 힘든 이유가 야당 대표들이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들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각을 세게 세우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렇죠. 실제로 각을 세게 세우고 있는 것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이기도 예. 해요. 특히 이제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내년에 선거용으로 쓰일 수 있다면서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기초연금은 원래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선거용이다라고 폄훼하면서 뭐 시기를 뭐 내년 6월 지방선거니까 10월로 연장을 해서 10월 이후에 시행하자.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정치적 셈법으로 예산안 자체를 볼모로 잡는다면 큰 틀에서는 국민들이 왜 저러냐라고 예.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리고 특히 한켠에선 또 아동 아니요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예산안 일정을 넘긴 것을 결국 국민의당에 나서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그 짜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이 가운데서 협조하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에 협조하면서 전국을 뚫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나 한다라는 멋진 사람. 존재감. 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 근데 이제 분석도 의미가 실제로 있는데요. 아니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제가 어제 그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인 김태년 의원하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 오늘 아마 협상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높다. 오늘이 디데이라고 예, 하죠. 예, 실제로 될 거다라고 하는데 국민의당이 상당히 이제 그 협조를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그리고 있고요. 안철수 쫙 나타나니까 나 슈퍼맨, 나 멋진 남자, 나 훌륭한 사람. 그건 내 캐치프레이즈. 네, 그거는 봉도사님의 캐치프레이즈세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지금 협상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몇 가지에서 타협점이 있다. 첫 번째, 이제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12,200명을 주장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당이 각자 이제 인원을 가지고 뭐 1,000명 이하는 깡내 못 깡내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네. 정말 필수한 인력이 어느 거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이제 숫자 노름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마도 그 중간 어느 즈음에서 타결이 될 거다 공무원 숫자는 그러니까 12,200명에서는 물러서고 그러니까 9,000명에서는 올라가는 그 선 어디쯤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자유한국당 7,000명 무시하고 자유한국당 7,000명은 그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아니라는 이제 근데 민주당도 오히려 국민의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니까 네. 국민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정치적인 해석은 호남 제2고속철의 무한공항을 그렇죠. 거치게 해준 것은 호남 국민의당을 예산. 배려한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도 이제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을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되잖아요. 자기네가. 맞아요. 네. 근데 당근이 없잖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압력밖에 없는데 민주당 또 제2중대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를 막 쏟아낼 준비를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주로 진보 정부는 이제 큰 정부 지향,
그리고 보수 정부는 작은 정부 지향이니까 그런 이제 전통적인 국가 재정론의 시각 차이로 다투는 거냐.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정부도 키웠고 조직을 예산도 키웠어요. 그러면 그리고 국가 사회주의에 준할 정도로 무상이 공약이 엄청나게 많았죠. 노인들에 대한 무상, 물론 안 무상, 했지만. 예, 안 했지만 했죠. 반값 등록금도 이제 네. 나왔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보다 지금 못 미치는 이제 수준인데 일자리 집중으로 가요. 차이는 뭐냐면 개인을 지원하는 거냐, 기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오직 제가 보기에는 정쟁과 이 정량만으로 지금 싸움이 그렇죠. 벌어지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생산적이지가 맞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이것이 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예산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의도에서는. 예. 근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저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식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 예산 집행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소득세하고 법인세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그렇죠.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 사실상 개정안.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법인세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조차도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전하고 있는 이런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산 문제 이 정도 보고 하고요. 진료 기록부가 달라진다? 네, 이거 워낙에 이제 큰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근데 관련된- 여기 세 분이 이상해요. 술병은 내가 났는데 뭐 다들 자기 목소리가 찍어져. 진행자가 진행자분을 이제 줄어드니까. 따라가는 네. 거죠. 네. 그렇게 줏대가 없냐고요? 줏대가 없어요? 아니, 이분 감옥 가고 싶어? 아니요. 영웅도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네. 뭐요? 예, 진료 기록부. 예, 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소식일 수 있어서 네네. 아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예. 좀 갖고 나와봤는데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하면 거기서 이제 상세한 뭐 처방전이라든지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런 것들 진료 기록을 남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남기는데 앞으로 이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은 이런 진료 기록부 원본에다가 수정한 내용까지도 반드시 보관을 하고 또 환자가 요구를 하면 발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의미 있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진료 기록부는 의료 분쟁에 있어서 풀어줄 가장 핵심적인 열쇠였는데 이런 열쇠들을 그 유족분들이나 아니면 피해자분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하. 그리고 이 진료 기록부를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좀 마음만 먹으면 허위로 조작을 하거나 위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사건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네. 의료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잘못 아니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뒤집힐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 9월에 이제 수술 집도의와 전공의가 이제 경찰에 잡힌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뭐냐면 축농증 수술 환자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코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어머머. 사망을 했어요. 근데 환자가 숨진 뒤에 이 의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진료 기록부에다가 경과 기록지 뭐 이런 수술 기록지에다가 피해자가 수술 전에 이미 머리뼈 바닥에 구멍이 있다라고 이제 가짜로 허위로 추가로 수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살인이네 저거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출혈이 발생해서 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유족이나 아닌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안 되니까. 검증이 안 되니까 아. 의료진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해서 이번에 이제 법안 통과를 하게 됐고 아마 법사위 본회의 거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사실 이 소식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 개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또 의료계에서는 이것도 반대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박명 기자님 네. 이렇게 중요한 기사를 짧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3부에 계속하면 안 될까? 그렇다면 예.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어서서.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 판기훈 기자 장윤성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날 보통 우리가 신나게 힘차게 맞아요. 시작해야 되는데 네. 기사도 좀 우울하고 그리고 제 속도 좀 우울하고 술병이 나가고 제가 정봉주가 술주자여서 이게 무지하게 세는데 그냥 제가 술병이 날 정도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네. 자, 판기훈 기자님. 네. 그런데 병원이나 의사들은 상식적으로 우리 같이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네. 병원이나 의사들은 당연히 반대한다. 음. 왜? 그 전에 이 법이 없을 때는 네.
슬그머니 뭐 눈 감고 가리고 그렇죠. 그 본인들 피 안 보는데 지금 이제 투명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저 까다로워지는 거고 이제 진료기록부를 이전에도 이제 환자 본인이나 유족들이 이제 요구를 하면 보호자가 요구를 하면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있었죠. 그거는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병원 측에서 이걸 뭐 수정하거나 바꾸거나 새롭게 추가 기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환자 단체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환자 쪽에서는 이게 당연히 꼭 필요했던 건데 이제서야 되다니 너무 늦었다. 그렇지만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고 병원하고 의사협회 쪽에서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행 제도만으로도 진료기록부 원본 보존 방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앞으로 이제 행정 부담이나 이런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력도 더 넣어야 되고 되게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이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쓰면 되지 뭐가 더 들어가요? 근데 뭐 어쨌든 이해가 이제 이분들의 입장은 행정부담이라는 말 그렇습니다. 자체가 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의료 사고나 이런 그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떤 당연한 절차잖아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법인데 보험 사기 예방에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환자가 별로 없는 병원에서 이렇게 가짜로 진료 기록부를 조작을 해서 허위 환자를 속칭 말하는 나이롱 환자들 데려다가 환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이렇게 해주고 자기네들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맞아요. 따로 이제 수가를 또 챙기고 그거 다 국민들 세금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여기 하나의 철학을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언어의 연금술사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말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은 누구 거예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말은 듣는 사람 사람들의 것이에요. 것이죠. 내 입에서 나왔지만 듣는 사람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병원 기록은요.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환자 것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환자에 대한 기록인데 그게 왜 자기들 거야? 그렇죠. 그냥 자기들이 행정 편의상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내 기록 내놔라. 네. 그건 내 거다. 그럼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 내 기록 고쳤어? 왜 내 걸 고쳤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그렇죠. 행정규 인원이 더 들어? 저는 대한민국에 제일 부족한 게 피해자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예요, 그게.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뭐냐면 어떤 사고가 나면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낚싯배 사고도 선창이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살피고 그럼요. 이런 생각이나 판단이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가진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의 지위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행정 인력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행정 인력이 뭐 필요하고 행정 부담이 커진다. 이거는 사실 피해자 가족분들이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진료기록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폐원을 하더라도 10년 동안 갖고 있고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다가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이번에 법 개정이 돼도 손대는 병원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손 댔을 경우에 처벌 규정을 엄히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절대 손을 못 댈 수 없게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첫 단추를 끼운 거니까요. 이제 관련돼서 이제 더 보강을 하고 강화를 해서 정상으로 좀 돌리는 조치가 근데 필요한. 병원도 좋을 텐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진료를 건수 중심으로 아니고 정말 환자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럼 제2차, 3차 사고가 안 나잖아요. 의료비용이 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글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데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좀 투명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귀찮고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투명해져야죠. 맞습니다. 이런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투명하지 않고 음지에서 슬쩍 수정하면 음지에서 곰팡이 쓴다 그래요. 햇볕을 그렇죠. 쬐면요. 네. 다 곰팡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최윤 평론가님. 네. 우병우 절친. 자, 최윤수 전 차장 구속영장 기각. 어제 저는 알았어요. 네? 기각을요? 네, 저는 예측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윤수가 실질적으로 네. 전체 상황을 보게 되면 우병우가 부산 2차장으로 있을 때 전화해갖고 국정 가라니까 나는 갈 수 없다. 전문성이 아니다. 그때 이제 우병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오케이 하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자리에 자기가 꽂아 놓지만은 전체 업무상에서 늘 이렇게 껴있진 않았더라고. 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50대 50으로 봤어요. 반반. 예. 반기용 반반.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영흥도 안타까운 사고 소식,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영흥도 사고 소식의 뉴스로 예. 이게 하루 만에 좀 묻힌 감이 있는데요. 그렇죠. 토요일 아침에는 이제 이 문제가 제일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죠. 최윤수 국정원 전 국정원 2차장, 이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실질 심사에서 토요일 새벽에 나온 결과는 기각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또 이제 판사 이름 실검 오르고 오면서. 시끌시끌했는데요. 네. 그랬는데 결국 이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병우 전 수석으로 가는 핵심 길목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인물인데다가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이에요. 워낙 이제 이 저 서울대 시절부터 절친. 서울대 84학번. 네. 동기죠. 우병우는 예. 19기. 그리고 여기 예. 최윤수는 22기. 그래서 제가 이 동양 출신으로 대학 시절부터 이미 가까웠다 그랬더니 이 최윤수 전 차장은 부산이고 부산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병우 수석은 봉화. 경북 봉화. 예예 영주 쪽. 영주. 그래서 다른데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 최윤수 전 차장도 출생지는 경북 김천이에요. 그래서 같은 네. TK로 보는데 아, 구미김천. 예, 학창 시절은 이제 성장기엔 부산에 가서 이제 성장을 했죠.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늘 고향 어디야? 그럼 이제 아버님 고향이나 출생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고향 어디야 그러지 않는데 네, 고향 네. 어디고? 아 그렇죠.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생각이네요. 어디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검찰 조직에 들어서 가서까지도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면 승진이 좀 이제 서로 달랐고 우병우 전 수석은 검사 시절에 검사장이 못 되고 옷을 벗었죠. 그게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후에 파장이 있었던 건데 최윤수 전 차장도 검찰에서 결국 검사장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사장으로 오르던 시점이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이에요. 아. 그런데 검사장을 달고 3개월 후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권유했다는 거죠. 자 국정원으로 가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흐름 이후인데 지금 혐의 부산고검 2차장으로 있을 네, 때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혐의가 뭐냐 하면 자,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수석 당시 수석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려고 나서자 역사차를 해요. 그리고 이제 사건을 터뜨려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국정농단 초기에는 뭐라고 보도가 됐었냐면 이석수 당시 감찰관하고도 워낙 친한 선후배 관계라 전화해서 형 미쳤어? 감히 나를 지금 감찰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것으로 전원이 됐는데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최근에 우전 수석의 이제 공판에 나가서 이 증언을 하죠. 네. 전화가 와서 일주일만 지나면 언론은 잠잠해질 텐데 지금 선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의 뒤에서 우 전 수석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감찰과 이런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한 칼날을 막기 위해서 활용한 게 국정원이고 결국은 이윤수 당시 차장이다. 이 밑에가 바로 추명호 국장인데 그렇죠. 추 국장은 구속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 국장, 최 차장, 우수석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인데 중간 지금 단락이 일어난 거예요. 검찰 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라든가 혹은 이제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재판 이런 문제에 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 하는 좀 관측이 나오는 이렇게 보면 상황입니다. 돼요. 간단하게 조직 이게 늘 그 조직을 잡을 땐 조폭 논리를 적용하거든요. 검찰에서. 아니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야지 금방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그 조직의 보스가 상대방 보수 야채 손 좀 봐 할 때 가서 어깨를 뿌려 구체적으로 지시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요즘 기분 나쁘다. 너는 뭐 하고 있냐? 손 그럼 좀 다 봐.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모 기획의 공모라고 하는 건 구체적이지 않아도 된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최윤수가 조직의 2인자거든요. 네. 2인자예요. 네. 2인자인데 그 저쪽 그 나이트클럽 공격하는 건 알았는데 저는 그때 뒤에서 뒷짐만 주고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런 구속 안 시켜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구속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직의 논리로 일반인이었으면 구속이 되고도 남았으니까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특히 이제 오민석 판사의 판결 관련해서 이제 주말 사이에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분이 지난 2월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 기각했던 예. 분이고요. 그리고 추선희 전 사무총장 예. 오버이연합이죠. 이분 영장도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한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또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예. 뭐냐, 왜 이렇게 자꾸 풀어주는 것이냐,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그
판결 이런 게 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근데 법원을 흔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고했죠. 이제 네. 특정 판사의 기각에 대해서 정치 편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대중들 국민들의 이제 이 질타가 이어지니까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 말씀을 하신 것이 어쨌든 이제 법관의 판단은 이 법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존중받아야 한다. 흔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또 좀 무색하게 인천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는 맞아요. 연선이죠. SNS를 네, 통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내부에서 법관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또 한 상황이에요. 아니 이것은 좀 문제 제기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19년 페이스북 만에, 해봤거든요. 19년 자기가 만에. 법관대 네. 그 판사 된 지 19년 네. 만에 처음 보는 거고 옆에 네. 판사한테 물어봐도 그런 어느 누구도 네. 이것을 납득하는 사람이 없다. 이해가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럼 딱 찍어요. 네. 형사 부장 판사가 자신의 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내보내고 있고 서울 법원 전체 판결을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그렇죠. 네. 왜 이걸 문제 제기하는 걸 정치적 의사표명이라 그러냐.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일종의 네, 들이받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강한 문제 제기를 했죠. 법관은 그 자신이 독립적인 법적 기관이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런 데 한마디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민석 권순호 부장판사, 영장 전담 판사죠. 네. 그다음에 강영부 네. 그 판사의 부장판사 네.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영장 전담을 하는데 이분들 언제 임명됐습니까? 올 2월에 임명됐거든요. 그때 법조계에서 야, 이 국정농단 사태 때 이거 그 누굽니까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네. 이거 뭔가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 뭐 알박기식으로 임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했었어요.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의 독립성 이걸 주장하려면 이분들 다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인사 조치해야 돼요. 아니 그걸 하면서 흔들지 마라. 네. 그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임명을 하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마라. 아니 오민석, 권순호, 강영부, 그다음 신광열 이 사람들 대한민국 사법세계 전체예요? 아 술병이 다 깨네.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 3명이 이제 로테이션 되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지난번에 그렇죠. 이제 했던 사람들 갖고 새로 3명이 온 건데 이거보다 또 더 놀라운 것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구속 적부심에 의한 석방이 아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정변경. 부장판사가. 초유적인 얘기, 네. 초유의 얘기라는 걸 그러니까요. 법조인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네. 정면으로 깨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김동진 부장판사와 관련해서 뭐 아니 판사가 판결로 얘기하지 왜 페이스북에다가 개인을 의견을 올리고 그러냐 이 자체가 정치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보수 쪽에서는. 근데 제가 무슨 김동진 판사를 편들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원세훈 재판 때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라고 이제 법원 내부 그 코트란넷에 네. 올려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돼가지고 그땐 지로규마 얘기한 사람 아니죠? 그렇죠. 지로기만 얘기한 아, 사람이에요. 그분이요? 이분이에요. 오. 그래서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서 법원에서 징계받았어요. 정직 2개월. 그래요? 예. 네. 그때 근데 뭐냐면 그때 문제 삼았던 게 왜 원세훈에서 국정원법만 위반이냐. 선거법도 당연히 네. 유무죄 다퉈야 된다. 그리고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분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결국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게 맞은 거예요. 맞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정직 무효 소송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쫙쫙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때 예. 이분에게 징계를 주었던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의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좌익 판사라 그러는데 난 좌익 판사 아니다. 법치주의 입각해서 판단을 해보니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관련해서 원세훈이 어떻게 됐어요? 또 4년이요. 그러니까요. 3년도 올라가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흘려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이런 얘기한다고 우리들도 좌파 방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헌법 정신에 기초한 방송윤리심사위원회에 기초한 그 윤리심사위원회 아주 객관적인 얘기, 객관적인 합리적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 김동진 이분이 문제 제기한 걸 갖고 네. 같이 분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내에서 자격이 없어요. 왜 분노하네요 이 두 분은? 아주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 지금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오고 있는 게 안 네. 보이시는 화가 거예요? 나요. 네. 저는 근데 저 분노 안 했는데 자꾸 분노했다 그러세요. 아니 이런 분노했어요? 거 갖고 그 유시민 그 항소 유서 있잖아요. 네. 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도 모두 없다 그러잖아요. 아 근데 법원이 성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상식을 하나의 제도로 만든 게 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체제가 법인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성역이라 이렇게 테두리를 한미라님, 쳐버리면. 그럼 우병우는 또 빠져나가네. 만약 이번에 우병우 또 빠져나가면요. 이젠 촛불 들고 그 법원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 세 명이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왕이에요? 자기들이 결정하면 아무도 항의 못하게? 항의 저는- 자체를 아니 못하게 대통령이야말로 항의와 예. 비판을 수시로 열고 지금 받고 있는데, 있죠. 열고 예. 있는데. 아니 신강렬 부장판사 예. 물어봐야 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구속 적부심으로 왜 석방했냐? 예.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대형 사고 터져요. 왜 김관진을 왜 풀었는지 전 네. 다 알거든요. 정말요? 그럼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김관진은 살짝- 김관진은 사이버 아니에요, 사이버. 사이버 사령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빅 핸스가 있어요 뒤에. 그럼요. 아 그리고 남아서 취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병우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석수를 후진 사람으로 봤거든요. 예. 이석수가 18기, 네. 81학번, 대학교 3년 선배, 네, 18기고 그렇죠. 우병우 19기인데 네. 이석수란 사람이 얼마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았냐면 그 말죽거리 잔혹사 있잖아요. 네. 그 유하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유하 감독이 처음 시작하는 대목에 그 반에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하는데 네. 그 사람 이름이 이석수예요. 아 실제로 오. 극 중에서 유하 감독이 가장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 이석수예요. 동기동창. 창문고. 이건 몰랐네. 창문고. 네. 나만 알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검사들이 네. 말죽거리 잔혹사 다 봤어요. 그래서 이석수 보러 저 갔다고. 말죽거리 잔혹사 재밌게 봤는데 이석수는 예.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권상우만 봤지 그러니까. 이석수를 못 봤네. 2학년 5반 21번. 권상우만 봤지. 아니, 이석수는 못 5반 봤네. 21번. 그러니까 비중 네. 있는 역할은 아니고 이정진이나 권상우 그런 역할이 한 아니라 번 나왔다 사라져요. 그냥 인사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그렇죠. 사람이 반듯한 반듯한 반장. 반장. 반듯하고 네. 그리고 금수저 해갖고 누구한테 청탁도 안 받아. 야. 알겠습니다. 이용옥 봉도사님 멋지다. 속이 다 시원하네. 크크. 송정근 봉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아니 그래서 잘못한 거 갖고 분노하라고 우리가 예,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이슈는 장윤성 기자님. 우리 작가들 빨리 넘어가라. 예,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를 좀 해요. 왜 웃으세요? 홍준표 대표 얘기만 하면 안 웃으세요. 그래서 넣었어요, 저도. 재밌어서. 이제 총선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네. 근데 이제 준비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현재 공석인 대구 달서병 그리고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도전하겠다. 그러니까 대구 누가요? 지역의 한 언론사가 네.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대표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 진짜 근데 정신- 원외 전 대표잖아요. 경남지사 원외 아니고 대표. 원외 대표기 때문에 이 도전을 하겠다. 한 이제 대구 지역의 언론사 초청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대구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당협위원장 내가 하려고 대구 어디 당협위원장이요? 달서병 북구을 지금 두 그 개가 대구 전체에서 재보궐 예정지. 아니요 재보궐 예정지는 아니고요. 지금 대구에서 비어 있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아닌 데가 당협위원장이 공석이 예, 세 군데예요. 하나는 지금 달서병은 어디냐면은 한국당 탈당해가지고 대한애국당 창당하신 조원진. 분 있어요. 아. 조원진 의원 지역구가 달서병이고요. 네. 북구을은 민주당의 홍일학 의원 지역구고요. 아. 그다음에 수성갑은 김부겸 장관 지역구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부겸 장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한 군데 들어가서 구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김문수 꼴라고 지금 싶나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친홍파 사이에서도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도저히 가늘고 길꽉 차시 하고 싶은가 그거를. 도저히 못 말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년 신혼파는 있어요? 몇 명 있죠. 몇 많이 안 되는 거 제가 확인한 건 한 명인데 어쨌든 예 지금 어찌됐든 내년 선거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좀 모여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당 대표가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 예? 그 희생과 헌신을 해야지 이렇게 너무 편한 데만 찾아가는 거 아니냐. 부산이나 수도권 차라리 본인 이제 동대문 했었잖아요. 4부의 보수의 품격 정도원 정태근 의원 시간에 이 네. 주제가 없는데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어. 아니 이거 물어보셔야죠. 너무 궁금해. 진짜 심리가 네. 분석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한다라는 얘기가 당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구는 너무한 거 아니냐. 좀 험지로 가야 된다. 최소한. 광주? 예? 아니, 광주 좀 어려우니까 부산 수도권 특히 이제 지금 민병두 의원 동대문이잖아요. 동대문이었죠, 원래. 네, 원래 동대문에서 그 떨어진 삼선을 거잖아요. 했잖아요. 네, 그리고 떨어지고 이제 경남지사 간 거였는데 차라리 거기를 가라. 어차피 민병두 의원 지금 내년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차라리 탄원을 해라. 거기를 가라. 이게 뭐냐? 너무 민망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가 당 내에서 마구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센 얘기를 지금 했죠. 홍 대표는 지방선거 보수를 살린다 이런 생각은 없다.
없는 것 같다. 국회의원 한 번 더. 그렇죠. 어떻게든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볼까. 음. 이거 하다가 결국은 대구의 센문을 찾은 거 아니냐. 아. 예, 얄팍한 센문 정치 그만하고 당당하게 정면 승부해라. 근데 이렇게 요거는 그 샘문은 특이하게 새로 나온 거네. 아니요. 친문, 비문, 반문 있어도 샘문은 처음 보는. 샘문 얘기를 홍 대표가 먼저 한 거예요. 그렇죠, 먼저 뭐냐면 했죠.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그렇죠. 의원들에 대해서 네. 이제 셔터 그만 내립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 샘문은 네. 열려 있다. 최근에 샘문을 열려 있다 얘기한 오. 거를 바른정당 그 샘문 때문에 지금 부하가 그렇죠. 나는 거잖아요. 네. 하태경 이 최고위원이 그걸 돌려준 거죠. 맞습니다. 근데 친문, 비문, 반문, 샘문. 샘문. 네. 새로운 문. 새로운 문. 샘문. 그 친문, 그 친문에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복사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새로운 문, 샘문. 네. 근데 하여튼 정치권 내부에서는 진짜 저 뭐야 저게 뭐 이런 비판이 굉장히 아니 많이. 원래 이거 당 보수의 내부에서. 품격이 주저없거든요. 네네. 이거 물어보는데 찬성하는 분들 손 아, 전 들어보세요. 찬성이죠. 찬성이에요. 물어봐야 찬성. 돼요. 아니 이분들이 정확히 분석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가면서 차에서 듣겠습니다. 네. 뭐라고 하시는지. 그렇죠. 예, 아니 다 가면서 차로 안 들어도 돼요. 네. 팟빵에서 또 다시 듣게 하면 돼요. 아, 실시간으로 들어야지 생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생생해요. 네. 지금 두근두근하네요 네. 벌써. 꼭 물어볼게요. 두 분. 제가 보기엔 정두원 의원님 세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정도원 의원님 재밌게 얘기하고 네. 정태근 의원은 또 잘 분석하고. 아 그래요? 야 진짜 징그럽다 근데 징그러워. 그만 좀 해라. 자 끝나지 않았는데 네. 다음 뉴스. 예. 4분 있어요. 요거 짧게 또 제가 항상 짧잖아요.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희 이전에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분들이 이제 네네. 직접 고용 관련해서 이제 한번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죠. 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시한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협력 업체를 통하지 말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제빵 기사분들을 고용을 해서 채용을 해라, 일을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만약에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30억 원 과태료랑 파견법 위반으로 이제 위반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까지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데요. 이 파리바게뜨 측에서 이렇게 날짜가 다가오니까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면 새로운 합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파리바게뜨 협력 회사 그리고 이전에 가맹 점주분들 이렇게 해서 제 3자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빵사를 고용해서 가맹점에 파견하는 좀 우회적인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거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들여다 봐야 그러니까 될 필요가 궁금하네요. 있는 게 일단 이제 왜 파리바게뜨가 복잡하게 왜 3자 합작사를 만들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 집단의 이해관계가 좀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좀 맞아떨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 파리바게뜨는 일단 직접 고용을 하면 난 싫어라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더 임금을 많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연차 수당부터 챙겨야 될 게 많죠. 상여금도 지금은 협력사에서 100% 정도 주고 있는데 파리바게뜨는 제가 알기로는 500% 뭐 400%그 정도까지 또 주는 퇴직금 걸로 관련 알고 있어요.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우린 당연히 싫다라는 게 파리바게뜨 입장이었고 이제 가맹점 측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가맹점주분들은 어차피 계속해서 이 임금 후원금 쪽으로 보조금 쪽으로 계속해서 본사에 돈을 주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파리바게뜨가 그냥 고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맹점주분들은 또 그렇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본부와 가맹점이란 그 일종의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되면 그 파리바게뜨가 자기네들이 나가는 그 임금 보전분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할 것이다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을 관계죠.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짜여져 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환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중으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더 갑질이 심해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는 당연히 회사가 사라질 판이니까 3자 합작사라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위해서. 거기서 찬성을 해서 이제 세 주체가 모여서 이제 합작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빵사들은 뭐라 그래요? 제빵사분들이 이게 그분- 계속해서 이런 보도가 나올 거예요. 왜 70%가 우리는 그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원치 않는다. 우리는 합작사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서명을 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파리바게뜨 측에서 계속 이걸 강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조 측에서 알아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그 협력사들이 와서 그 제빵 기사분들을 여러 가지 회유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이제 상여금을 100%에서 이쪽 3자 회사 상생 회사로 오면 200%로 올려주겠다.
어쨌든 더 그 올려주겠다. 회유고. 임금을 더 올려주겠다. 그리고 너네들이 만약에 파리바게뜨 본사로 채용이 되면 아마 계약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훨씬 더 많은 업무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근속 연수도 이제까지 일했던 연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인정 인정 안 안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협박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감언이설 같은 걸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명을 하긴 했는데 노조 측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이분들이 일단 어쩔 수 없이 서명은 했지만 나중에 그걸 철회하겠다는 의사도 지금 한 200명 정도가 계속해서 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유와 알겠습니다. 협박, 회유와 협박. 이 기사는 계속 추적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박경 기자님, 장윤선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보수의 품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자, 4부 보수의 품격 들어가기 전에 공개방송 안내 말씀드립니다. 12월 15일이죠. 금요일 오후 2시. 15일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 스튜디오 주진우 기자, 김용민 PD,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방청 신청은 문자로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 100원. 간단한 신청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된 분들에게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4부 보수의 품격 시작합니다. 자, 함께 하실 분 할만한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종 브로더스 정도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3부에서 예고를 했어요. 오늘 주제는 없지만 너무나 잘 아실 전문 분야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북구을 당협위원장에 도전하겠다. 네. 역시 홍준표다운 뻔뻔함, 비겁함. 이런 거 보지 못했죠, 한 번도. 왜요? 옛날에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제가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안 옮기더라고요. 또 유승민 저 바른정당 대표한테도 그때 이제 한참 뭐 시끄러울 때 서울로 옮겨서 당당하게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라. 근데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편안함에 그 젖어가지고 또 이렇게 TK 패권주의 이런 거에 또 젖어서 안 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역시답게 편한 길로 이제 가겠다는 건데 이게 당 내에서나 당 밖에서나 다 이제 우습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나 여당의 효자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어요. 야당 대표가 저렇게 맨날 밉상스러운 일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효자입니까? 홍 대표가 사자성어를 좋아하시는데 아마 그 선당구사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는 선당, 먼저 당권을 먹은 다음에 후사,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선당후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결정을 했잖아요. 11월 초에요. 이때 이제 그 홍준표 대표가 썼던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사기에 나온 말인데 당단부단 반수기란이라고 그래가지고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재앙이 찾아온다. 난이 올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아마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홍 대표가 하시는 걸 보면서 이 홍 대표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난이 오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 얘기를 홍 대표 스스로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에선 분위기 어때요? 뭐 저희들도 전해 대구가 듣는 바뀌었고 건데 싶었다는데. 결국 친박과 홍준표 대표가 지금 보수 야당의 적폐죠. 그분들이 지금 톡톡히 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정리가 돼야지 보수당이 이제 안정을 찾을 겁니다. 근데 친박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친홍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 형성 같은 경우도 김성태 의원이 이제 오히려 그 김무성 대표하고 가까운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친박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런데 아마 이런 식의 정치를 계속하시면 아마 친박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입지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입지가 없어지니까 대구 갖고 지역위원장이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세 군데가 비어있다는데 또 그 누구죠? 그 김부겸 의원지요. 거긴 또 불안한지 거긴 거명을 또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면이 서는데 역시 얄팍해요.
근데 참 이게 보수의 품격에서 다루기에는 참 깝깝한 알겠습니다. 주제입니다. 이 품격이 없는 알겠습니다. 일이어가지고 진짜. 문정부 첫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 무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 관점으로 좀 들여다보겠다. 자, 예산 이야기 12월 2일 처리 시한인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12월 2일까지 무조건 처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헌법에 정해 있죠? 아닙니다. 국회법에 국회법에 정해져 정해 있는 있나요? 거고요. 예. 국회법에 정해져 있고 아마 헌법적으로는 12월 12월 9일인가로 9일 이에요. 돼 있을 예. 거고요. 이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뭐 제재 조항이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뭐 청와대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근데 이제 청와대와 여당은 이제 지지율을 믿는 거고 야당은 이제 의석수를 믿는 건데 이걸 전에 좀 미리 좀 저희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그 예산을 적정 시기 내에 처리를 해야 예. 정책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최대한의 효과가 나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생사가 걸린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장기 연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 봤을 때 적정한 사업이냐, 적정한 예산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 정치를 이해할 때 미국하고 다르게 사실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권한이 워낙 세요.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방 정부에서 짜온 예산안은 그냥 참고 사항이거든요. 의회가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박정희 정부 시대 이래로 오랫동안 관료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면 상당히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그럴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제 정략적 예산 심사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고 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 심사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여야가 논란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리 시한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처벌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회, 법을 만든 국회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법을 안 지키니까 누가 이게 지키겠어요? 지금 국가 기강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나는 그런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그 이 정치권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부처도 마찬가지. 제가 현역의원 당시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국회에다가 보고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법률안 같은 거 제출할 때 얼마 이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걸 많이 어겨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우리 정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 벌점을 체크해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 그 가급적 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절차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타당하죠. 예. 자, 그런데 그 선진화법이 도입이 되고 나서 시간을 지키려고도 노력을 해요. 이게 이제 제재 조항이 없다 그러는데, 근데 국회의원들이 또 안 지키려고 해도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 선진화법의 의미는 다른 게요. 2일까지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예. 정부 안을 이제 올려서 그걸로 표결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 시한만 안 지킨 게 아니라 지금 그 법 자체의 본질까지도 안 지켜버린 아, 거예요. 그때까지 안 되면 무조건 올려서 예. 정부안을 표결해 잊어버리고. 근데 그래 정치적 사정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집권당이 다수당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정부 원안이 올라가면 과반수로 통과시키고 그렇죠. 근데 집권당이 소수당이니까. 집권당이 소수당이니까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올리면 자동 부결하니까. 부의가 됐는데 올려갔어요. 근데 국회의장부터 지금 그걸 다 무시해버린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면 부결이 되니까. 예, 글쎄.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준예산 편성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 비용만 이제 예년에 준해서 이제 그냥 집행하면서 아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예산안을 만들 수 가져오라 있겠죠. 얘기지. 예. 준예산 편성하고. 근데 그럴 바에야 그러니까 기존 정부 예산을 가지고 그 국회에서 이제 수정 예산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네. 판단을 한 거니까 이제 지금 상정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장윤성 기자가 그 김태년 의원 통화를 해봤더니 오늘 통과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은 계속 물밑 협상을 하잖아요. 네. 오늘 뭐 어떻게 하나요, 10시 반부터 만나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뭐 쟁점이 알다시피 공무원 증언 문제하고 예. 최저임금 그 이제 보존? 중소기업 보조하고 이제 소득세 법인세 문제인데 저는 이제 왜 이런 정치력 부재 현상이 나타났냐면 착시 현상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상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국회는 여소야대란 말이에요. 거기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제 니네들이 통과 안 시키고 발목 잡으면 니네들이 손해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고. 너무 편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근데 지금 국민들 뭐 이렇게 여론 보면 다 니네들 양쪽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뭐 한쪽이 특별히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지금 저 보니까는 이제 자유한국당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예. 이제 국민당을 좀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당만 끌어들여도 이제 과문사가 넘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은 포기하고 국민당을 이제 어떻게든지 설득시키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KTX 그 노선도 송정 이제 목포 노선을 신설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무한공항으로 거쳐서 가도록 그 1조가 넘는 예산을 갖다가 이제 그냥 정치적으로 이제 딱 타결을 해버린 거죠. 그 그러니까 비판 소리 많던데 무한공항 뭐 완전 1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예산심의 핵심으로 다뤄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KTX를 무한공항을 거쳐서 가는 공사는 한 2조 4천억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기재부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은 한평에서 지선을 연결하는 걸로 해결하자. 그런데 그게 1조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 지선으로 연결하면 한 1조 4천억이면 되는데 그렇죠. 직접 가게 되면 2조 4천억이 2조 4천억 된다. 정도 1조 원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계속 논란거리였었어요. 이게.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할 거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자 이렇게 된 거고 자유한국당도 이제 국민의당 눈치를 봐야 되니까 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인 거고요. 저는 뭐 예산안 타결될 거라고 봐요. 지금 남아 있는 문제가 지금 이제 공무원 증언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처음에 이제 12,000명 얘기했다가 민주당이 15,500명까지 내려왔거든요. 15,000명까지.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7,000명 얘기하는데 7,000명은 평균적으로 보통 1년에 6,000명 내지 7,000명 정도 증언을 합니다. 순종하는 부분이. 거기에 중간 지점에 국민의당이 9,000명 이렇게 딱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적정 숫자를 합의를 볼 건데 제가 사실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공무원 증언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대략 한 17만 4천 명 정도 증언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추계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6개월 걸린다고 그랬다가 발표한 내용이 한 18조 6천억 원이에요. 5년간 들어가는 돈이. 그리고 근데 국회 예정처에서는 28조 원 들어간다, 28조 5천억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10조가 차이 나는 거예요. 나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자유한국당이 향후 30년을 추계하니까 327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5년 추계 이거 지금 정말 말씀을.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경제가 잘 나간다는 국가에서 예산 추계를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이고 추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내놓지를 못하는 자기들 거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적정 숫자에서 이제 타협을 보는데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증언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합의를 보는 게 정치죠. 아니 설득력 있어요. 지난번에 그 금요일날 여의도 UFC 때도 그 최명길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이 아니 추계를 가져오라는데 왜 추계를 못 가져오냐. 근데 저도 사실 잘 납득이 안 됐거든요. 왜 못 가져오는 거예요 추계를? 가져오면은 너무 액수가 크니까 이제 명분이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공무원 정원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실은 자유한국당 보수당으로서의 입장을 사실 당당하게 이제 펼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거의 가장 쉬운 일자리 만드는 게 공무원 일자리잖아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 정부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다 뭐 300조 이상을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책임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보수당의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 그걸 꼭 발목 잡기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예산할 때 보면 결국은 큰 줄기에서 12,000명이나 9,000명이냐 막 이렇게 그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예산이 딱 통과된 걸 보면 협상 대표단 지역 예산이 잔뜩 늘어나서 서로 짬짬해갖고 짜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또 별개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 이제 과정, 예산 투쟁이라는 게 일종의 고도의 정치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 편성부터 이제 각종 로비가 들어갑니다. 정부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처 로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이제 의원들 로비가 들어가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유 경쟁이에요.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이제 지역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여서 그걸 따내는 게 각자의 능력이고 또 그게 자유 경쟁인데요. 이제 그런 일이 쭉 벌어지다가 다 좋아요. 또 예산 이제 각 상임위에서 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예결산위에서 심의를 하고 그래갖고 절차가 이루어져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이제 거쳐서 정해지는데 마지막 개수조정소위에서 이제 완전히 막히잖아요.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동안에 만들어진 거는 다 어디 가고 예. 거기서 이제 고도의 뭐 이제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쪽지 예산. 쪽지 예산이 이른바.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뭐 저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끝발순으로 이제 나눠주기가 뭐 이루어지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 국민들 아니, 제일 그러니까 궁금해. 뭐 자, 권력의 예산위원회가 있고 예. 예산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고요. 예,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고. 보통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산 소위가 있고 예. 그래서 상임위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예. 전체 심의를 하는 게 예결위? 예산결산위원회인데 그중에 예산 소위가 있고 예산 소위 중에서도 또 개수조정 소위가 딱 또 축소돼서 있는데 개수 조정 말은 쪽 그 숫자 조정하는 숫자 거죠.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협상이고 이제 경쟁일 수 있는데 어떻든 분명하게 누구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됐는가라는 것 또 감액됐는가를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우리는 결산이라는 걸 참 엉터리로 하거든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의회가 센 예산과 관련해서 센 이유는 뭐냐면은요. 의회 내에 회계 감사국이 있습니다. GAO라고 그래가지고 감사원 우리나라 감사원에서 하는 회계 감사를 미국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국회도 그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정부만 사업 집행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이 쪽지 예산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끼워 맞추는데 분명히 기록을 남기자 이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된 예산인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이제 특히 공무원들 예산실장 뭐 이제 예산 담당 차관 이제 이런 분들이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실세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 설명을 복잡하게 해요 일단. 저 개수조정소위원부터 해서 예산결산위원들 또 기재위원들 뭐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진짜 이건 뭐 거의 백차 방정식에 해당되는 건데 그 백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 요만큼씩 주고 예. 이 사람 요만큼씩 입막음하고 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거 잘해가지고 결국 국회의원 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와 있고 예결위 출신으로서 예산실장 출신으로서 기재부 출신으로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제 눈에 띄는 겁니다. 뭐 뭐 여야 물론 또 원내 실력도 있고요. 예. 예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머리가 거의 천재 수준이죠. 그건 그냥 예산에 대해서. 아니 특히 그 다 고려를 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요만큼 주고 요 사람은 요만큼 주고 하여간. 아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교육위였었거든요. 교육위에 이제 순중 예산이 2천억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참여정부가 실세예요. 근데 그래갖고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순순히 후퇴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있어요 예산이. 이게 예결이 갖고 개수 조정해서 쑥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깜짝 놀라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산 작업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걸 펼쳐보면 옛날 형님 예산 뭐 맞아요. 수천억 나오고 뭐 이렇게 각당 이제 원내대표 예산 뭐 몇백억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예를 들면 예산 실장을 맡고 있는 사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이상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관료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관료여야 하는 게 또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치조의 비판 문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뭐냐면 국회의원 세비를 뭐 한 2, 3%인가 올렸어요. 그리고 보좌진 한 명 지원했는데 그래서 지난 여의도 UFC 시간 때 물어봤더니 그 인턴 2명인데 인턴 2명 중에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100만 원짜리 인턴을. 그러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다들 이건 적법하고 합리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 그 세비하고 네. 인턴 문제 좀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세비 문제 관련해서는 참
지금 국회의원들이 소탐 대신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월 17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예. 1년 따지면 204만 원 올라가는데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올린다? 욕먹는 돈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게 바보 같은 짓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유명한 이 케사르가 이제 암살되면서 이제 브루투스 너마저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정의당 너마저. 그 세비 올리는데 왜 정의당이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새누리당이 그 세비를 4년간 동결하겠다고 해서 민주당이 동의를 했거든요. 예. 국민의당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공약사항이 25% 감액하고 전체 고위공직자 다 그 연봉 상한선 정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일 세게 얘기했네요. 제일 세게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나왔냐면 최저임금의 5배를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공약이었고 더더군다나 작년에 이제 그 노회찬 대표가 그 비교섭단체 국회 연설할 때 세비 절반으로 삭감하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 스스로 중에 누가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의원 보좌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그때 표결을 할 때 그 동의가 한 70%뿐이 안 왔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좌진 문제는 저는 사실은 그럼 인턴을 하나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2명이었다. 2명이었던 거를 줄이고 그러면 200 정도 되니까. 8급을 이제 정직원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일하고 제가 실제로 그 의원 할 때 인턴을 쓸 때 인턴이 처음에 100만 원에서 나중에 12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하나 인턴 쓰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사비로 처음에는 150 나중에 200 맞춰주고 일을 시켰고 그 친구가 지금 국회에서 그 다음에 뭐 제가 의원 떨어졌으니까 다른 의원실에서 지금 비서관으로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게 국회 사무처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국회 사무처에는 아주 많은 인원이 있어요. 예산정책처가 있고 입법조사국이 있고 국회 도서관이 있고 쭉 진짜 꽤 많아요. 있고 그거 왜 있냐면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하네요. 그거는 그거대로 또 보좌진은 보좌진대로 이제 따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제가 있을 때는 국회 예산처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한 편이에요. 예정처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은 보좌진 몇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국회의원도 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데 현역 의원한테 손해 보는 법을 개정하는 거는 내가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거기 책임에서 다 이럴 수 없지만은 선거법만 해도 예. 항상 현역한테 유리하게 선거법을 개정하고 뭐 그러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로 그냥 뻔뻔하게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며칠 욕 먹고 끝나지 뭐 이러고 갈 텐데 사실 또 그거를 국민들이 기억해뒀다가 거기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해가지고 그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한 그거는 바뀌기가 힘들 것 같은데. 세비 올라간 건 이제 끝난 건가요? 예산이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이번에 같이 통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은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예.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2.6% 올렸으니까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사실은 그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3조 원을 지금 이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국회의원 포함해서 5급 이상 정부 고위직들 다 세금 동결하자. 임금 동결하자. 이렇게 정치권에서 얘기해 주면 아마 국민들이 엄청나게 박수 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뭐 200만 원 이제 연 200만 원 올라가는 거를 딱 챙기려고 그러다가 이제 야단 맞는 지금 거죠. 현재도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우리 국회의원 세비는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서 3위다. 맞습니다. 높은 거예요? 높죠. 싱가포르는 더 높잖아요. 싱가포르 OECD 국가 아닌가? 아니 국민 소득 대비 소득 대비. 네, 그러니까 거기 한 1인당 7만 불 정도 GNI를 하니까. 대비했을 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진위 개수를 봤을 때 가장 높다. 3위 근데 국가. 또 이제 대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또 그렇게 높은 건 또 높은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대기업의 한 부장급 정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샵 1035-0252님 이 시간 너무 기대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정두원 정태원 의원님의 정치 해석 너무 좋아요. 자 그런데 끝났어요. 아쉽네요. 배고 진짜 끝날 때 빨리 왔다. 가네요. 예.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저는 뵙겠습니다. 내일 다시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